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8월 넷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년간 검찰과 법정 다툼을 이어온 끝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는데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체온을 느끼면서 위로를 느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역대 40명의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 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의 핵심 일정인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한반도 정세에 날로 중요해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상이 중국이 개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명 워터파크의 여자 샤워장에서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찍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자백했는데요. 하지만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소장용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워터파크에서 직접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전날 체포된 20대 여성은 구속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주도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으며 공동보도문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접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국회담 등 고위급 접촉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 22일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대표단이 장장 나흘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일단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김민전, 박상헌의 정정당당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전하는 뉴스 1번지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 낮 3시 20분에 방송되는 뉴스 1번지를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이번 주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남북의 위기 국면과 고위급 접촉, 그리고 역사적 타결 뉴스가 중심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위기 전개 과정에서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언론사가 뉴스를 정확하게 보도했고 어떤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가, 또 어떤 앵커나 전문가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진행하고 예측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린다는 캐치프레이즈답게, 그리고 연합뉴스 TV의 중요한 프로그램답게 문제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또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설하면서
사태 추이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할 만합니다. 특히 8월 24일 오후 3시 40분부터 진행된 뉴스 1번지에 남북 사흘째 피말리는 삽박 싸움, 정예 거듭 거센 설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해설 프로그램의 진수라고 평가할 만했습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무박 3일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기지를 이탈하는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홍재 전 통일부 회담 상근대표,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이 출연해서 회담의 추이와 양측의 주장과 난제, 위기 상황, 타결 전망들을 해설했습니다. 이 시간에 종편 등 다른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응징론과 전쟁 불사론이 주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33분 동안 이어진 뉴스 1번지의 차분한 논의는 매우 돋보였습니다. 사흘째 강행군의 의미를 협상 타결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지만 서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양측 주장 절충이 어려운 가운데 마라톤 협상 중인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설은 마라톤 협상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북측에 보내는 통첩이라고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풀이해서 회담의 한계를 지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켰습니다. 또 정치권의 온도 차이가 있는 반응, 즉 여당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화전양명술의 악순환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또 야당에서 협상 상황을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여야 대표들은 회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것도 참신했습니다. 특히 발군이었던 것은 회담 결과에 대한 예측과 신중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번에 북측의 도발이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김정은은 자기 명령의 침투 정도, 숙청 이후의 충성 테스트, 또 남남 갈등 유발, 한미 공조에 대한 테스트, 전승절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체제 동요를 예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포석에서 도발한 것이라고 하는 해설도 설득력이 있었고, 위기가 기회라는 옛말이 있는데 오늘의 위기가 남북 경색 돌파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클로징 멘트는 회담 결과를 적확하게 짚어낸 통찰력 있는 언급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정치와 시사 문제를 전하는 김민전, 박상원의 정정당당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일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민전, 박상원의 정정당당을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 진보 보수 더블 MC 시사 토크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두 앵커의 능수능란한 진행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치와 시사 문제를 보수와 진보 입장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하고 있어서 시청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 김민전, 박상원의 정정당당은 판문점 고위급 회담 그리고 남북의 미래는을 다뤘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출연해 깊이 있는 해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돼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지 또는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최대 분수령인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에 출연자는 위기 도발은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치킨 게임이다. 이런 긴장 국면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김정은뿐이다. 또 대화도 주목적이 아니고 나만 찔러보기도 아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압박도 필요해서 벌인 것이며 김정은은 도발도 자기가 하고 지뢰와 포도 쏘고 회담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기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는 배경 설명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사과 안 할 것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과 확전을 겁내선 안 된다. 큰 전쟁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참으면 건드려도 응징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도발한다. 이번 기회에 과감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조금 이견이 있을 듯 했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피로 물든 전투를 벌여서 적을 이기는 것은 전술가로서 하급이라고 합니다. 손자는 최선의 승리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즉 부전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극적인 타결도 박 대통령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 부전이굴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응징론이나 전쟁 불사론은 호탕하고 통쾌해서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진보, 보수, 더블 MC 시사 토크쇼라고 한다면 출연진도 보수 쪽과 진보 쪽 인사가 나와서 응징론과 대화론을 펼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에서 김민전, 박상원의 정정당당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주연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은 기자들이 직접 나와 각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각 코너마다 기자들의 개성이 느껴져 재밌었습니다. 특히 기업 기상도라는 코너는 기업들의 경제적 상황을 날씨에 빗대어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 23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시청 소감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되는 명품 리포트 맥은 국내 이슈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과 행보를 세세하게 짚어주는 건 물론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분석해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명품 리포트 맥은 국내 이슈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과 행보를 세세하게 짚어주는 여의도 족집게, 경제 및 국내 기업과 관련한 소식을 날씨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는 기업 기상도,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깊게 다뤄보는 현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일 방송된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세부적인 부분을 전달하여 이번 총선 공천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 입장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여주어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비유나 관용구 사용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천혁명이냐 공천학살이냐라는 대립이 있을 정도로 여야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림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기업 기상도에서는 기업의 상황을 맑음, 흐림과 같은 기상으로 표현하여 신선함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처음 부분에 기업들의 경제적 상황을 요즘 날씨에 비유한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화면에서도 기업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와 함께 옆에 맑음, 흐림 등 날씨 표시를 해주어 기업의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이나 반대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며 설명해 주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 논란의 기업인들이 사회공헌에 거액을 쾌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인상적이었는데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수백억의 사재를 출연할 거라는 소식이 들리고 최태원 SK 회장은 3년간 무려 1,000억 원을 저소득 노인 복지 사업에 지원한다는데요. 이런 좋은 일 평소에 좀 많이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한 강은나의 기자의 시원시원한 진행이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한 기분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기자의 진행이 기상이라는 테마보다는 뉴스에 어울릴 듯한 경직된 느낌을 주었는데요. 조금 더 상냥하고 밝은 느낌으로 기상이라는 테마를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인에서는 제대혈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실제로 제대혈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터뷰한 영상을 함께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이식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부작용이 없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진짜 난 나한테 상 주고 싶었어요. 또한 제대혈 이용에 관해 전문가의 입장까지 들어보아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경우 제대혈의 의미와 종류, 쓰임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요. 이러한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에서 거의 자막 없이 내레이션으로만 처리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김주연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네,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전해주시죠. 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코너가 끝날 때마다 아나운서가 그 코너를 요약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관용구를 이용해 각 코너에서 다룬 사안을 알기 쉽게 해석해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각 코너마다 콘셉트가 확실해 방송을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고 매 코너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직접 나와 설명해주는 형식은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자들의 시원한 비판은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앞으로도 가감없는 진실한 정보 전달과 사회 전반에 대한 냉철한 비판으로 시청자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방송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 소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한반도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최악의 충돌 위기를 맞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북 고위급의 판문점 접촉이 성사됐는데요. 이후 나흘 동안 계속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이 도출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언론도 특보체제를 가동해서 북한의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그리고 무려 43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소식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침착한 태도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북한의 포격 도발을 우리 언론은 어떻게 다루는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8월 4일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우리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응징을 우리 군이 천명을 했고 엿새 이후에 11년 만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이제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고요. 북한이 지난 20일 오후에 북한 연천군 오후에 이제 연천군 일대에 2차례 포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에 맞서서 자주포 30여 발을 쏘면서 대응 사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에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최후 통첩 2시간을 앞두고 남북 간의 이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25일에 남북이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면서 21일 만에 남북의 대치 국면은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언론은 북한의 포격 도발을 이제 주요 이슈로 다뤄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KBS는 이제 8월 20일 저녁 9시 뉴스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리 군이 도발 원점으로 지정한 곳에 대응 포격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이 포격한 지점은 북한의 도발 원점이 아니라 북한의 DMZ 내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우리 대북 확성기를 조준해서 타격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포탄이 야산에 떨어졌고 우리 측의 피해도 적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원점 타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국군이 70일분이 지나서야 이제 대응 사격을 좀 너무 늦게 했고 원점 타격도 없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 보다 단호한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사격 지점 파악에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도발 원점을 응징한다는 그 전의 다짐과 거리가 있었다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이제 전했고요. 세계일보는 이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북한의 이제 DMZ 내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군의 어떤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도 입히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경향신문은 남북한 양측이 조준 사격과 이제 원점 타격을 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직접적인 그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협상을 위한 퇴로는 열어놓았다 이렇게 이제 전했고요. 중앙일보도 거의 비슷한 논조로 사설에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이제 비판을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을 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무작정 계속하는 것이 능사인지를 따져봐야 된다 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제 멈춰야 할 것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원점 타격, 응징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이나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번에 그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한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진보 언론이나 보수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 보도에서는 북한의 책임 여부를 놓고 언론 간에 상당한 분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분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디어 오늘은 북에서 먼저 포격을 했는데 왜 연천군 주민들은 이것을 듣지 못했는가 하는 기사에서 포격 포성을 듣지 못했다는 연천군 주민들의 인터뷰를 갖고서 북한 포격의 실제 여부를 의심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지만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두고는 언론은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조선과 동아는 이과 같은 이제 보수 언론은 원점 타격을 통해서 철저한 응징을 해야지만 북한의 도발 습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번 사태를 보면 북한군이 우리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지도 않고 우리 군도 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않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협상을 위한 퇴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군대는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고 보이는데 네. 우리의 보수 언론이 양국의 군대보다 좀 더 흥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반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침착하고 냉정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는 심각한 교전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우리 언론들이 접근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1953년에 한국 전쟁이 정전된 이후에 60년에 걸쳐서 북한은 수천여 차례 크고 작은 도발을 벌였고 그 중에 수백여 건의 이제 심각한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 북한은 발뺌을 했고 그다음에 남한을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이제 보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흐지부지해지곤 했는데요. 이번에 이 남북한이 합의를 거쳐서 도출한 북측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혹은 비정상적인 일로 표현된 이 도발의 재방 방지 이거는 그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유례가 드문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가 확대되는 것도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번과 같이 이런 특출한 성과가 도출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보수 언론이 주장한 것 같이 철저한 원점 타격이나 철저한 응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점 타격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남북한 모두 희생이 커지고 긴장 구멍이 확대돼서 협상은 더 늦고 이제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11년 만에 제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아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고 북측을 협상장에 머물 수밖에 없던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번에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냉정하게 응징을 한 건데요. 한겨레 신문이나 이제 미디어 오늘과 같은 진보 언론이 주장하듯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라면 북한은 협상하려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또 북한이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잠수함을 기동하는 듯 남쪽에 전쟁 공포를 조성하려 했지만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전역을 연장하고 국민은 사재기 등을 자제하고 평안하게 이제 대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도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철저한 응징만이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식의 이 보수 언론의 호전적인 보도 태도는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을 거스를 수 있는 모든 무기는 내려와 놓아야 된다는 식의 진보 언론의 이런 주화적인 보도 태도도 지양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지만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보도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8살이니까 나오는 게 6년 정도니까 내가 82살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주소라도 알고 얼굴도 보고 죽었으면 내가 한이를 챙겨 죽겠다. 이산가족이 만남의 광장이 된다면 좋은데 그게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이번 사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위기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이 관리할 수 있는 대화 채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은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해낸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